배우님 박수로 무대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저희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카메라를 다니고 지금 사진을 장난 아니네요 지금. 자, 인사말을 차례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희가 끝에 포토타임도 잠깐 드릴 테니까 이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플래시 세례가 터지거나 사진을 찍으시는 게 너무 많이 보이면 약간 얘기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매너 있는 관객분들이니까 잘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플래시 터뜨리지 않으시고 사진을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는 걸로 알고요. 제 옆에 계신 조선호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를 연출한 조선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요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우재명입니다. 하루를 아주 각축전을 벌이며 나눠 쓰셨던 분들이니까 오늘 여기 무대에서는 마이크 2개를 가지고 사이좋게 한번 나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진행을 맡게 된 영화주간지 매거진의 장성란 기자입니다. 그럼 일단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계기, 처음 출발점에 대해서 가장 말씀 잘해주실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재미있는 영화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특정한 시간이 반복되는. 근데 그 영화들 중에서도 이 영화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 사람의 시간대가 얽히는 이야기네, 이런 점이 더 새로운 상상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그 상상력을 더하는 걸 어떤 계기를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루가 반복된다는 상상을 아마 한 번쯤은 일반 분들이나 저희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망쳤다던가 아니면 이런 연애를 망쳤다던가 이런 상상력 때문에 후회하기 때문에 하루가 반복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만큼 매력적인 소재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감독 생활을 할 때 그런 거 틈틈이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감독 데뷔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 메모를 발견하고 봤더니 지옥 같은 하루가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 영화에서는 준영 선배님, 명민 선배님이 연기하신 준영이란 캐릭터죠. 그 캐릭터가 처음에 있었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기존에 있던 영화들이 비슷한 설정들이 많잖아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기존의 영화들이 한 명만 반복이 됐다 그러면 한 명이 더 있으면 어떨까?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연한 씨가 연기했던 미철이라는 캐릭터가 출발이 됐고, 그 둘이 다른 선택을 하면서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면서 하루를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였는데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그러니까 갈등하게 된, 대립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존재까지도 돌면 어떨까까지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강식 역할을 맡은 유재석 선생님이 맡았던 강식 역할이 나타나겠고, 일단 그렇게 뼈대를 잡고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글을 작업을 하면서 살을 붙이고 다듬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기 계신 분 오늘 박수부장으로 임명, 박수 쳐야 되는 타이밍을 잘 노려주세요.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놀라셨어요. 네, 아니 저는 박수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영화는 그 세 꼭지점을 이루는 그 세 인물의 이야기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상상력이 봉합이 되는 그런 영화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세 캐릭터를 차례대로 한번 스틸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스틸과 함께 맨 처음 준영의 캐릭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네.
이 한 장의 스틸이 준영의 어떤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명민 배우님께 여쭤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세 인물들이 각자만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준영은 그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다 구하는 의사인데 딸의 목숨을 번번이 구하지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가 보여지는 방식에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누구나 오히려 이렇게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다 살려주려고 하는 되게 그런 마음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 하루가 반복되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정말 딸을 살려야겠다는 집념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빠른 전개 속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좀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 역할을 처음 맡았을 때 저랑은 좀 너무 상반된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영이라는 역할은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렇게 멀리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아무리 예술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내 딸아이가 먼저지 전쟁터에 가서 성자로 분류를 맡은 그런 보이는 못 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지금 딸아이와 약속을 오랜만에 하고 이제 온 거죠. 그것도 생일날. 그 와중에도 이미 12시 10분이 됐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옆을 보니까 사고가 났단 말이지. 근데 또 그 와중에 딸아이와의 그 약속이 늦은 그 와중에도 또 나가서 참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랑은 좀 굉장히 상반된 캐릭터다. 나 같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물론 너무 이제 도와주고 싶지만 이미 구급 배우들도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조치를 취할 텐데 딸아이와의 약속을 그 몇 개월 만에 이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 와중에 또 나가서 이렇게 참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작 그 시간에 내 딸아이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미 죽어 있었죠. 그 상황에. 이런 오지랖을 가진 인물 준영을 연기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인물이고 당위성을 찾아야 되고 합리성을 찾아서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야. 이 준영이라는 인물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준영이라는 인물을 대별하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되고 애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연기하는데 처음에는 나하고의 저 김명민이라는 사람하고의 이제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갭을 극복하는데 약간 좀 힘들었다. 그렇군요. 근데 준영이 처음에 참 사람 좋아 보이던데 그게 다 연기였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가족한테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거꾸로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유하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가족한테는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준영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보게 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그 김명민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비행기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게 되게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깨어나는 모습이 다 다르고 그때마다 감정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영화를 찍으시는 배우분들이 정말 한 공간에서 저런 연기를 반복을 하셔야 되니까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그 비행기 장면 같은 거는 하루에 몰아서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눕기라고 하죠, 일명. 네, 신눕기를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상상 속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준영이 그 보여지는 눈 뜨는 시간이 한 2, 3초 정도 보여져요. 그 안에 준영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다 투영을 시켜야 된단 말이지, 이 표정에. 근데 저한테는 엄청난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 씬을 찍기 하루 전부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화보다도 철저한 계산 속에서 촬영에 임해야 되던 영화였음에도 그 장면만큼 더더욱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이거 아시아나 빌려놨는데 이거 내일 시간이 6시간? 6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우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7번 정도 제가 타임루프를 통해서 깨어나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전날까지. 선생님 말씀 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은 촬영 스케줄의 초반부를 우리 김명민 선배님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혼자 뛰어다니는 분량이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선배님이셨고, 그러니까 영화상의 시작은 비행기가 처음이었지만 사실 저희 첫 촬영은 지하 주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어느 공간에 가던 선배님은 영화의 첫날과 끝날을 하루에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게 어려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미묘한 변화들을 충분히 잘 연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영화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생각이 너무 섣부른 생각이 아니었나,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속내설명인데,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요한이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고 얘가 오케이를 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부르기엔 너무 늦었다. 변요한 씨만 아니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그건 싶었다.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다. 없었을 수도 있었다. 네. 참, 이런 소재의 영화를 찍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그 두 분도 근데 이 똑같은 설정이 나중에는 나오는 거잖아요. 맡으신 캐릭터에서. 그래서 그 반복되는 시간을 깨어나는 연기를 하셔야만 했을 텐데 그 소감을 짧게 여쭤볼까요? 어떠셨어요? 저도 뭐 똑같이 촬영했죠. 네. 영화에서 항상 모든 장면에서 네, 좀 같은 날에 이제 몰아서 저도 당했습니다. 정말요? 그 침대에서 깨어나는 네, 장면. 저는 이제 비행기는 아니고요. 고시원에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니 거기서 깨기 시작했죠. 네, 말도 안 되는 네. 드라마도 아닌 이런 상황. 네. 유재명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두 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편했죠, 저는. 왜냐면 두 분은 매일 악몽에서 깨어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죽어서 누워있는 연기. 그말 얻어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누워있을 때 한여름이었고 되게 많이 더워서 아스팔트 지열을 근데 누워있으면서도 현장에서 먼저 설문수를 해주시고 작품 분석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두 분의 배우를 보면서 저도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흔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기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예전력이었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뚫고 여연히 펼쳐주신 배우분들께 박수. 근데 그 준영이 캐릭터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준영을 따라서 이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준영이 그 자기한테 닥친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하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준영은. 근데 그게 참 영화의 주제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준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연기하시면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계속 반복되는데 노력을 다 해봤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딸을 살리겠다. 근데 안 되거든요. 이 영화에 얼마만큼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좀 더 빠른 길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공사 중인 길로 접어들어서 좀 더 12시 전에 한번 도착해 보려고 수많은 애를 쓰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정확히 그 시간에 다시 돈다는 거는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비행기에서 돈을 뜨자마자 전화를 걸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민철이를 만나면서부터는 또 이제 미경 씨한테 전화를 해서 또 그걸 수습을 해보기도 하고, 딸아이가 저기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강식을 들쳐매고 내 차에 싣고 에피네플린을 주사하러 병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반복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준영은 다른 방식의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 나갈 방식을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철이하고 같이 왜 하루가 도는지를 알게 됐고, 자기가 근무하던 옛 병원에서 자신의 과거를, 그 과거 얽혀 있는 그런 강식의 사연을 알게 됐고, 그래서 과오를 뉘우치면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비행기에서 깨어난 장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탕 가진 아이한테 네. 이제 그 하루와 이게 인입이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아이의 등을 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철과는 좀 약간 상반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철은 그 극도의 흥분 상태로 오로지 이제 일방통행으로 계속 달려가는 그런 캐릭터다 보면 이 준영은 약간 그것을 좀 중간에서 이렇게 약간 저지시켜주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그걸 이끄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필요했다 감정의 폭이. 네. 그래서 준영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여러 가지 깨달음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영을 연기해 주신 변유한 배우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죄송해요. 헷갈려가지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유한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민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철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여기 살짝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말로 할게요. 아내를 구하지 못한 구급대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이 민철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근데 영화 내내 민철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다 깨도 마치 방금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해서 온 것 같은 어떤 으르렁으르렁한 기운이 영화 내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되게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드신 거라고 들었어요, 배우님께서. 당연히 고민은 많이 했고요. 첫 촬영이 이제 그 영민 선배님이랑 어디서 만나? 근데 그 만나는 데 있잖아요. 각뚝 같은 데인가? 맞아요. 그 유원자.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선배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님은 한 달 전부터 이제 촬영에 들어가셔서 시스템이랑 분위기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근데 믿는 구석인 선배님이 멱살을 이제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편하게 잡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후배로서. 사실 뭐 다른 거 찍다가 멱살 잡으라고 하면 선배님도 얘가 이렇게 연기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첫 촬영부터 대본에 쓰여 있었고 후배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1년 동안 이제 호위무사하다가 멱살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용기 내서 잡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잡히더라고요. 그 첫 촬영이 그게 네, 중요하군요. 아까 준영 선배, 영민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그게 드라마의 밸런스를 잡아주신다면 저는 반대로 긴박하게 뛰어다니는 게 민철한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짐승남이라고 불리셨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민철에 관해서 또 궁금한 게 사실 그 전에 이 하루가 반복되기 전에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 사람이 그냥 평온한 일상을 살 때는 어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집에 찾아갔을 때 사진을 보잖아요. 결혼 사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젊은 커플의 사진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만났던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미경. 그땐 저도 얼굴이 굉장히 하얗고 머리도 길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민 선배 준영 역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엠브백을 달라고 했을 때는 수염도 어느 정도 있고 피부도 많이 탄 굉장히 껌도 씹으면서 그 사설 구급대원에 굉장히 익숙해진 어떻게 보면 삶에 찌든 모습으로 변했던 거죠. 아기 낳자고 했을 때 이제 다 영화 보셨지만 모자도 씹어 던지고 힘드니까 미안하고 그걸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애절함 같은 게 느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진짜 영화를 오늘 보신 관객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유재명 배우님이 연기하신 강식에 대해서 이렇게 속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강식이 나오면서 이 영화의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강식의 얼굴이 딱 스크린에 잡힐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근데 정말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다시 깨어날 때 느끼는 그 사람의 막 또 이 아침이 시작됐구나 하면서 느끼는 그 표정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 오만 가지 감정이 막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그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연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루가 반복된다는 설정이잖아요. 설정인데 비현실적인 설정이지 절대적인 진실적인 설정인데 여기 처음에 배울 때 매직이 있다는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을 아깝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주 어렸을 때 선배들한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법론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이제 전국의 얘기를 나누고 건문명이 나누는 그 사이에서 그 안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지옥 속에 있다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작품을 하는 내내 내가 하고 있는 디테일이 맞는지, 내가 표현하는 이 슬픔의 정도가 맞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지옥 속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극한에 넘어가서. 근데 이제 하나 힌트가 됐던 건 두 사람은 부산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하루가 반복되는 거고, 저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하루가 반복되는 거고, 다른 영화에서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씬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의 죽음을 누군가를 죽인다는 설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하루가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찍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과 선생님과 무한이의 우리가 해야 됐던 그 작업 결과물이 진작에 여러분들한테 손을 보게 됐는데 절대적인 어떤 영역에 맞닥뜨린 배우의 운명입니다. 진짜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에서야 네. 연기도 잘하시니까 세 분 다 말씀을 다 잘해주시네요. 근데 약간 저는 응답하라 1988에서는 저분의 타고난 저 배우님의 타고난 인상은 서글서글하고 되게 유쾌하신 인상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저분은 원래 눈매가 저렇게 날카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이 바뀌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세 배우님 모두 다른 영화에서는 예를 들면 기승전결이 있는 연기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세 인물들의 감정이 다 위기절정, 위기절정, 위기절정 이게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를 계속 현장에서 맞닥뜨리시고 열연을 펼치는 그 여름에 배우분들을 카메라 뒤에서 보시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보셔서 아실 거고 말씀하셨지만 되게 미안했어요. 현장에서 전혀 이런 느낌 아니셨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업적인 오락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 지금 알고 보면 안에서 다루고 있는 감독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초반에 시나리오를 쓸 때는 이게 과연 상업 영화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었고, 근데 다행히 잘 준비가 돼서 이제 선배님들과 유한 씨를 만날 때 매력은 있는데 다들 되게 힘들 거라고 분명히 예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계속 힘들 거예요 현장에. 근데 거기까지 그렇게 힘들 줄 몰랐고요. 일단 알아서 하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간에 이 세 분 다 다른 트레이너 모두 고마운 게 뭐냐면, 저는 실제가 없는 글, 상상력을 이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눈앞에 현실로 재현해신 분들이 세 분이에요. 그 말은 제가 머릿속으로 이 지옥 같은 하루 안에서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이걸 표현해 주시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적인 네. 다 세지만 그 안에서의 그 뭐라고 그러죠? 흐름, 그 미묘한 변화들을 이게 시나리오를 너무 잘 분석을 해오셔서 거의 현장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10% 이상은 다 준비를 좀 만들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지금 욕하실지 모르겠는데 촬영 현장에서 그 힘든 고통을 표현하는 연기를 하셨을 때 저 모니터를 보거든요. 저는 사실 속으로는 어떤 희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캐릭터와 감정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미안하면서도 지금 계속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배우들이 힘들수록 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굉장히 고맙고 미안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김명민 배우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습니까? 네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아름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찍으시는 동안이 정말 작년 6월부터 9월까지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가장 여름이 아주 이글이글했을 때 찍으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재미있는 하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영화 보시다가 이 영화 안에 몇 번의 하루가 반복되는지 세신 분 있으신가요? 7번? 7번? 감독님 정답 아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사실은 그 깨어나는 장면들로만 카운트를 하기에는 워낙에 그 감정, 중간중간에. 이게 사실은 저희 연출부 조감독들하고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 일단은 단순하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는 20며칠이었어요. 20며칠?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수한 실패를 하면서 다음 날을 맞이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감정들을 보시면 저게 한 3번 깨어났는데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몇 번 깨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계속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한 10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설정은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에서도 사실은 한번 보여줬던 표현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번? 7번이라고요? 7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화를 여러 번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퀴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SNS에서 격렬한 토론 부탁드려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뜨거울 때 찍으시고 특히 이제 3명이 모이는 그 사고가 나는 장소가 영화 속에서 방문여고 사거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누구보다 힘드셨을 네 분께 방문여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을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유재명 배우님부터 해주실래요? 네, 방문여고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저희 현장을 지켜보던 그 얼굴이 정말요? 손도 흔들어주고 고함도 질러주고 저희가 쇼트가도 조용히 해주고 굉장히 여고생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줬군요. 영화를 네, 찍는데 감사드립니다. 방문여고 학생들. 네, 거기가 가장 많이 방문여고에서 어머 웬일이에요. 어머 감사해요. 땡스투에 나오나요? 방문여고 학생들? 감사합니다. 영화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근데 변요한 씨 팬인가 봐요? 네. 네. 오빠 많이 보고 가세요. 네. 김명민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거기서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셨잖아요. 솔직히 방문여고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아이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VIP라는 영화 때문에 송도를 다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길이 나온 거예요. 매니저한테 혹시 이 길이 저게 방문여고 아니니?
자, 저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는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방문요고 사거리는 저희 배우들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초반에 그 방문요고로 가기 이전에 뭐 공항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반복된 그런 상황들을 촬영을 많이 했을 때도 어떤 폐쇄공포증이라든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식상한 내용들을 계속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쳤거든요, 심신이. 덥기도 많이 더웠고. 근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방문요고 사거리가 남아있어. 도대체 방문요고 사거리는 어떤 곳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위압감이 되고 너무 이제 기대가 되면서 아 그래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그래 한번 가보겠다 뭐 지금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걸 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죠 그 옆에. 그러니까 방문요고 갔을 때 저희가 가장 감정이 크게 치닫는 감정을 연기를 해야 됐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끝까지 이제 요한 씨도 중간에 투입돼서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재명 씨는 항상 피칠갑을 하고 누워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에요. 그 더위와 싸우면서 또 이 팩이 철철 넘치는 요한이와 또 피가 철철 넘치는 재명과 이렇게 거기서 3주 동안을 있었던 3주. 네. 정말 촬영 이외에는 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 근처에. 점심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진짜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줄을 서야 되고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우린 이 자리에 있겠다. 그 자리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3주 동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가 인도예요, 인도. 인도에서? 네, 차도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인도에서 먹었는데 사람들이 또 지나다녀요, 간혹. 그러면 이제 먹다가 이렇게 비켜드리고 또 지나가시고 이랬던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방문요고 사거리였습니다. 네, 너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해주세요. 네, 교장 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방문요고 사거리에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사장님 드셨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네. 변유한 씨는 방문요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방문요고 차도가 되게 커요. 사거리가. 근데 제가 이제 명민 선배님한테 나인봇을 소개받아갖고요. 나인봇? 나인봇이라는 그 있어요. 타고 다니는 거 전동 휠. 이거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재밌게 탔어요. 사거리에서 전력 질주로 달리고 선배님이 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소개도 해주셔가지고 사장님한테 디스카운트 10만 원 받았죠. 말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차에 있는데 전 되게 잘 탔어요. 저 그거 타고 아마 그 수녀님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인사했어요. 얘가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인사드리고 감사드린다고.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 방문요고 사거리. 네. 거기서 가장 기쁘셨을 분 감독님 맞습니까? 배우분들의 열연을 보면서 기쁘지 않죠. 아까 희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도 고생했습니다. 메이킹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까만 사람이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배우분들을 보면 혹은 영화로는 그 사거리가 얼마나 더웠는지는 아마 사실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메이킹 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 제 얼굴 색깔을 보시면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화에 약간 이런 게 담겨있긴 해요. 저게 분장인지 진짜 어떤 현장의 열기인지 모르겠는 딱 그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기운 같은 게 영화에서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분장을 하셨다면 정말 땀 분장에 있어서 어떤 신기함을 쓰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영화 속의 느낌이 있거든요. 다들 느끼셨죠? 고개를 세차게 끄덕거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거는 그런 느낌이 영화에 담겨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새 배우분께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다 보면 왜 하루가 반복되는 거지? 어떤 규칙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쫓아가면서 보다가 그걸 이제 영화가 알려주죠. 영화 중간중간에. 근데 저는 마지막에 가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저게 단순히 그 한 인물이 죽기 때문에 그 하루가 끝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인물이 다 커다란 깨달음, 어떤 변화 같은 걸 느끼니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그 하루가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인물들의 변화, 깨달음 같은 거를 연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각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중간으로 보이네. 아 정말요? 그 인물들이 마지막 순간에 네. 네. 에필로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 인물들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게 하루를 종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기계적으로 누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깨달음, 변화, 각자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 변화 엔딩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변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사실은 김용민 선배님이 비행기에서 깨어나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사실 준영이라는 캐릭터가 변화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용서를 구해야겠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한 명씩 마치 한 전염되듯이 명씩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에필로그를 기억하실 텐데 이 세 분이 다 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했던 이전에 했던 선택과 다른 선택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끝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다른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루가 반복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럴 수 네. 있는데 저는 이 인물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는 선택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해가는 현장입니다. 감독님 왜 이런 방문 여고 앞에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이런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과 되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말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해서 영화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다들 이 순서를 기다리셨죠? 네. 그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김명민 배우님께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 주시면 객석으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이러시지? 네, 김명민 배우님이 한 분 선택해 주세요. 여기 줄무늬 티셔츠 입으신 여자분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질문하시면 배우분들이 친필로 사인하신 포스터 드려요.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그 타임루프라는 소재가 원래 스토리 짜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개연성을 위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시나리오 쓰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감독님 마무리된 그 스토리가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고치고 싶으면 혹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신지 되게 궁금하고요.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두 분께 질문 드렸잖아요. 욕심쟁이. 되게 일단 감독님 말씀 듣고 할까요? 네. 만약에 그 보완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아니면 이 스토리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들의 현실은 하루가 반복되지 않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근데 많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났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치열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점들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해봤으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나리오 상의 허점들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알면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보자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보완하는 정도로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에서는 아마 다시 처음부터 그 시간들을 밟아간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부분은 메꿔서 더 매끄럽고 또 그런 것들을 진짜 그 말씀하실 때 배우분들이 저걸 다시 아. 외워서 찍자는 말이냐 이러면서 벌벌 떨고 계십니다. 어차피 돌아가시면 됩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대답이 되셨으면 네네. 네, 두 번째 질문.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니라 혹시 더 좋았던 부분, 좋았으면 했던 부분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네. 감독님 고치실 생각 전혀 없으실 네, 거예요. 그래 보여서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이 무서운 작품 질문이에요. 숱하게 수정 많이 하셨고 또 오래 준비하셨어요. 몇 년간. 네, 그리고 이제 캐스팅 배우들이 될 때마다 계속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아 감독님 이 부분 뭐 얘기를 숱하게 해서 많이 보완하고 고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마 고치시고 그러실 생각 없으실 거예요. 되게 이제 저희 배우들끼리도 처음에 이제 대본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요 부분 좀 어떻습니까? 요 부분 어떤데 감독님 되게 이제 나름 고집도 있으시고 신인 감독답지 않게 네, 되게 이제 현장 장악력도 있으시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점이 마음에 들거든요. 배우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고집을 가지고 마지막 편집까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본인의 시나리오를.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이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무섭고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맞죠, 감독님?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시나리오? 보완하고 좀 더? 사실은 아니 없진 않은데 지금 선배님들이 그 지난 그 힘들었던 촬영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기억 떠올리기가 되게 힘들다 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시나리오를 한 줄 글자를 타이핑을 한 순간부터 지금 횟수로 지금 시점까지 4년 넘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즐겁기도 했어요. 사실은 힘들 시간이었지만 근데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으랍니다. 깔끔하게.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유승용 배우 나오는 순간부터 되게 확 몰입되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은 부분이었는데 계속 그 영화에서도 뭐 부종이 있다던가 붓기가 있다던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연기를 하시려고 특별히 이렇게 외관적으로 계속 부어 계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준비를 계속 했던 그런 거였어요. 되게 몰입이 돼서 좋았거든요. 부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붓기. 촬영 전에 이제 감독님한테 그 체중 감량을 좀 요구를 받았어요. 그 전에는 더 많이 부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빼고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촬영 중간중간에 제가 누워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 분장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많이 부은 모습으로 되는 건 많이 알려졌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네, 어떤 체중 감량과 함께 연기가 만든 붓기 이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김명민 배우님과 변유한 배우님께 이게 질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해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아 정말요? 네, 변유한 배우님이 한 분 선정해 주시겠어요? 감독님 불러주세요. 감독님이 생기지 너무 어떻게? 저 남자분 아 정말요? 맨 뒤에 네. 쓰신 안경 쓰신 남자분께 그 마이크가 가는 뭔가 동안 굉장히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되게 날카로우실 것 같아서 안경 쓰시고 해서 네. 영화 공부하시나요? 느낌이 영화 공부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칼을 들고 택시에 타셨을 때 어떤 심정으로 연기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장면을
되게 스릴 있게 보셨나 봐요. 네, 되게 어떻게 이제 죽여야겠다고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다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죽이냐고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연기를 난 신념을 죽일 신념이요? 신정. 신념 근데 어떤 인철이 신념이 아니라 신정이 신정. 어떠냐고. 갑자기 신념을 칼을 들고 말씀하셔가지고. 신념이 있으면 안 되죠. 우선 칼은 사실 명민 선배님 시키면서 마스터했어요. 집에 칼이 없습니다. 다 버려서. 근데 오랜만에 칼을 잡았는데 단검이라서 또 새로운 맛이 있더라고요. 식칼 아닙니까? 예, 이게 장검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유산이 단검이라서 이제 이게 그립감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그건 액션씬이지만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강식과 대화하는 그 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때 아마 강식 선배랑 첫 촬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요? 왜 이렇게 힘들게 다 명민 선배님 역설 잡게 하고 첫 촬영 때 그러네요. 강식 선배랑 싸우게 하고 양준이 형이 잘못한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근데 그 대사가 어쨌든 가해자고 피해자다라는 이제 서로 아마 강식 선배랑 촬영할 때 저는 대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영 선배랑 대사할 때는 이제 액션 리액션이 되는데 강식 선배랑 연기할 때는 사실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액션보다는 그 감정 대사에 더 중요성을 두고 연기했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신년인데 저는 진짜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그 간단한 콘크리트 벽에다가 벽이 내 몸을 치는 듯한 어떤 충격을 느꼈고 한 3일 정도 촬영했는데 그 이후로 온몸에 먹는 그다음에 링게 근육기관제라고 하는 저도 같습니다. 어떡해요? 아주 근데 왜 자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고생 버스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만큼 이렇게 흘리신 땀이 이 영화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재명 배우님께서 한 분 골라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강식이라는 캐릭터가요. 사실 3년 동안 열심히 복수를 준비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아내하고 딸을 죽이는 그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데 그게 끝내고 싶었던 생각이 혹시 더 컸는지 아니면 오히려 복수를 3년이나 준비했는데 매일 반복되면서 그거에 대한 뭐랄까 더 보상 심리? 보상감을 더 느끼는지 그 캐릭터가 혹시 그런 거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나름 전사로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되게 소박하지만 가난하지만 살림 넉넉하지 않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던 한 가장이고 그리고 어떻게 내 아이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듣지 못하는 그 절망을 가지고 있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식은 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아마 지옥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나리오상에서 어떤 계기인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문을 떴고 그 준영이 귀국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충동인지 아니면 계획된 복수인지 그 치밀한 어떤 복수인지만 어떤 아이를 치게 되고 미격이라는 여자를 목소리가 죽이게 되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인물인데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지옥불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어떤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영의 그 용서를 구하는 말과 또 마지막에 그 아이가 불에 타 죽기 직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영화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산다는 거, 살린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때는 뭐 연기를 할 때 그런 생각 못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연하게 아마
그런 용서와 그런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엔딩씬에서 그 제 옆에 인형이 됐을 때 그 초콜릿이라고 얘기하는 그 씬을 보면서 분석했지만 모자랐었는데 어렵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새 배우분이랑 감독님께서 저기 꽃다발 들고 계신 여자 관객분이 계속 애타게 감독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신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김민희님 팬인데 감독님께 좀 제가 여쭤볼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명민 씨 팬인데요. 한 10년 했는데도 막상 앞에 있으니까 떨리네요. 이 작품이 장르가 미스테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루를 처음에 기사로 접했을 때 제작사가 CGV 아트하우스라고 하대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이 작품은 아마 인디, 다양성 영화, 독립 영화 이런 계열로서 영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또 우리 명민님 저기 팬 입장으로서는 오래간만에 작품 수 있는 작품 하나 근사한 거 하나 하시나 보다고 엄청 기대하고 반가웠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사실 이제 영화 지금 오늘 2번 봤어요. 어제 시사에서 보고 저기 월드에서 봤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무슨 다양한 큰 거대한 스케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90분 동안 굉장히 몰입력 해봤고요. 정말 감독님 신이 닿지 않은 그 연출에 정말 감탄했고 이 배우 계시는 배우분들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입감이 참 좋았는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상업 시사회도 하시고 홍보를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업 영화 쪽인지 그런 거 별 관심 안 두시고 촬영을 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하루가 검색을 해보면 옛날에 이게 비슷한 내용 다른 하루만 검색이 됐지 이게 대한 정보가 하나도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에 숨겨놨나 보다 하고 아마 그런 쪽의 영화인가 보다. 아마 이 흥행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차에 또 마침 시청 특지 영화제 저기 참가했잖아요. 저기 초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고 제 생각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감독님 여기는 듣고 싶네요. 산업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분석. 네. 네, 일단 우리 선배님의 오랜 팬이시라고 또 저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그 답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자면 상업 영화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라든가 감정을 다루고 보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어두운 지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물론 오늘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좋게 보신 분들도 있고 좀 안 좋게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이 영화는 보시는 그 보통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상업 영화가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게 물론 상업 영화냐, 상업 영화가 아닌 다양성 영화, 작가 영화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작가 영화라고 해서 그 돈을 못 벌어야 안 벌어도 상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사이즈에 다양한 예산이 들어간 규모가 다양한 영화들이 각자의 목적과 그거에 맞게 그 흥행이 되고 그만큼 수입을 벌어야지
그런 다양한 영화들이 딱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작비의 차이로 그걸 나눌 수는 없고요. 영화가 만들어진 뜻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노력이, 그리고 이 영화가 볼만하다고 느껴지는 관객들의 어떤 동의가 있다면 다양한 영화들이 그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 이 영화를 그렇게 볼 때 이 영화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호응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상업영화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독님의 첫 입봉작으로서 감독님의 어떤 작가 정신이 들어가 있는 작가 영화이기도 하고, 새 이 의리의리한 배우분들의 정말 한여름 열연이 다 들어간 엄청난 연기 블록버스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오늘 얼마나 엄청난 영화를 보신 건지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영화 개봉 전까지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죠? 네.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재명 배우님부터 끝으로 인사 말씀 듣고 포토타임 갖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 시사회에서 무대 인사를 하고 관객분과 지휘를 하는 건 처음인데요. 영화를 보셨던 느낌 그대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본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느낌 그대로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선호 감독님 괜찮은 분이거든요. 고집은 좀 있으시고 뭐 꺾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그런 아집도 있으신데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을 위해서 10여 년간을 칼을 가신 분이에요. 저는 신인 감독님이시지만 첫 촬영 때부터 감독님의 그런 자질?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연배가 높고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연출력을 가지신 분이 확실합니다. 아마도 이 작품보다 다음 두 번째 작품을 더 잘하실 거는 확실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호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고 이 작품에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명민 선배님이랑 재명 선배님이랑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조선호 감독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명민 선배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진짜 너무 사실 저는 사랑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고요. 어머니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람 조성입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를 관람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 말고 세 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마지막 네 분이 앞에서 무대 앞에서 사진 같이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객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단 앞으로 네 분이 나가셔서 제가 세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왼쪽, 오른쪽, 왼쪽, 중앙, 오른쪽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되고 요 앞으로 나오셔야 사진 찍기 편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오세요, 배우님. 네. 관객분들. 네. 그러면 저희가 요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요. 네, 다 지휘를 해주시네요. 자, 뒤에 다 같이 나오시는 사진은 저희가 나중에 SNS에 다 쓸 거예요. 앉으실래요?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다. 네. 자, 다 같이 표정 관리 해주시고 다 하셔야지 다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뒤에서 너무 열심히 하신다. 다시 한번. 자, 포즈 잡으시고,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박수 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퇴장하시는 동안에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영화 봐주시고요. 끝까지 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도 열띤 분위기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영화 많이 홍보해주세요.